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요즘 세상은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세상이죠. 돈이면 다 된다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다는 생각에 괜히 기분이 싱숭생숭하기도 하고요. 저는 성실하신 부모님과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 시간이 15살까지이긴 했지만 그때는 아무 걱정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부모님께 어리광이나 부리면 되는 날들이었죠. 다른 친구들이 가진 유행하는 운동화, 제법 비싼 브랜드의 옷들을 입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맛있는 음식을 제 입속에 넣기만 하는 철없는 아이였죠. 부모님은 그런 제게 우리 형탁이만 좋으면 다 좋다. 엄마랑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형탁이 사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라며 저에게 약속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주신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면서 얼른 자라서 폼나게 사는 게 꿈이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저의 곁에 가만히 있어주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원래는 엄마는 가정주부이셨고 아버지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실직을 하시면서 어머니가 먼저 식당 일을 시작하셨죠. 24시간 하는 가마솥 곰탕, 설렁탕 식당이라 일이 많다 보니 아버지의 자리까지 나서 두 분이 같이 나가게 되셨던 거죠. 그런데도 두 분은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나서 다행이라며 감사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죠. 그러면서 우리 형탁이 엄마 아빠가 미안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우리 형탁이한테 더 해줄 수 있으면 더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일이 끝나고 돌아오시면 지쳐 쓰러지듯 주무셨거든요. 어떤 날은 늦게 오실 때도 있었지만 얼굴은 미소를 띠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나가 저녁 농장에 가서 식자재를 가지고 오는 일도 하셨습니다. 제가 사달라고 하는 것들을 사주시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하셨던 것이죠. 사장님께서 부부가 열심히 산다고 일부러 추가 수당을 주시기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맡겨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부모님은 월급이 늘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얼른 자라서 고생 덜 시켜드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법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기다리면서도 공부만 했죠. 그런 저를 부모님께서는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만하다. 진짜 우리 아들 같은 아들이 어디 있을까? 너무 고마워. 라면서 좋아하셨죠. 그런 부모님을 봐서라도 저는 반드시 잘 돼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열심히 살기만 했는데 하늘에 계신다는 신들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원망도 해봤지만 그 원망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새벽에 지방에 있는 농장에 가서 재료 실어 오신다면 나가시면서 부모님께서 오늘 우리 아들 기말고사 마지막 날이지?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쉬고 있어. 오늘은 일찍 올 수 있으니까 우리 외식하자.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으니까 간만에 몸보신 좀 하자. 시험 잘 보고 와. 라며 웃으며 가신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물건을 싣고 돌아오는 차는 눈길에 미끄러졌고 무게가 많이 나간 차는 도랑으로 빠지며 부모님을 짓눌렀다고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망가진 부모님의 시신은 차마 제게 보여줄 수 없을 만큼 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작 중학교 2학년 아이가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엉엉 우는 일뿐이었죠. 게다가 부모님께서 교류하는 친척도 없었기에 장례 치르는 것조차 암담했습니다. 그때 제 손을 잡아주신 것은 부모님이 일하시던 식당의 사장님이셨습니다. 너가 형탁이지? 이야기 많이 들었어. 박 씨가 매일 자랑했거든. 형이니 이모도. 아들 덕분에 산다며 웃던 얼굴이 눈에 선한데 이렇게 가버리다니. 형탁아,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라고 하시더니 정말 장례와 부모님 묘지를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화장을 하고 합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묘비에 적힌 두 분의 이름과 아들 박형탁이라는 이름이 저를 슬프게 해 다시 한번 엉엉 울고 말았죠. 그런 저를 곁에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안아주신 것도 사장님이셨습니다. 형탁아, 너희 부모님께서 우리 식당 일을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 너도 알지? 너희 부모님 성실하신 거. 너는 아직 어리고 혼자서 지내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랑 같이 가자. 가면 형도 있고 누나도 있어. 이제부터 형탁이 너가 우리 집 막내 아들로 살자. 장례 치르는 내내 생각해본 건데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내가 너희 부모님께 면목도 설 것 같아. 라고 하시며 저에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싫더라고요. 부모님을 보내드리지 못한 제 마음에 다른 가족을 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말씀이지만 지금은 제가 살던 대로 지내고 싶어요. 부모님 온기가 남아있는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제 손을 잡고 그래, 내가 기다릴게. 내가 내 생각만 했다. 미안해, 형탁아. 그래도 혼자 울고 그러지 마라. 너무 마음이 아파. 부모님도 그러실 거야. 라며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런 사장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생면부지 아무 상관이 없는 저를 그렇게 챙겨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그렇다고 덜컥 신세부터 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물론 혼자 지내는 게 겁이 나고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이 쓰시던 물건을 다 두고 갈 수도 없었고요. 다달이 세를 내야 하는 집이기는 했지만 부모님이 남기신 통장 속 돈으로 해결을 해보고 저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적은 돈을 벌더라도 제 생활은 해야 했으니까요. 먹고 사는 것에 겁이 없었죠. 부모님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막연하게만 알 때라 해낼 줄 알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동안은 학교에만 다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엄마가 해놓으신 반찬은 점점 줄어 사라졌고 쌀도 저절로 채워지는 게 아니었죠. 그러다 방학이 되어 혼자서 하루 종일 집에 있어 보니 부모님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상하죠. 원래도 부모님은 매일 일을 하시느라 집에 계시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빈집이 그렇게 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방학이면 가족들과 보내는 친구들과는 달리 혼자 보내다 놀러오는 친구들과 라면이나 끓여 먹고는 한 게 처음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허전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방학을 하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러 나가봤지만 제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더군요. 제 사정을 이야기해봤지만 고개만 저을 뿐 일자리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신문 배달과 연탄 배달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했고 오후에는 연탄 배달 일을 하고 나면 골아 떨어지듯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더군요. 당연히 먹는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죠. 그렇다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2, 3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가져다 놓아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부모님이 일하시던 식당의 사장님이셨죠. 메모가 함께 놓여 있었거든요. 시금치는 잘 쉬니까 얼른 먹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문 앞에 메모해 놓을래?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걸로 만들어서 가져다 줄게. 같은 메모들이었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었지만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생각에 기운이 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먹는 밥이 이상하게 모래알 같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어지럽더라고요. 스스로를 돌볼 줄 모르는 중학생에게는 견디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탈이 났죠. 아침에 아무리 움직여 보려 해도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으슬으슬 춥기만 하고 정신이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몸이 제 마음과는 다르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을 잃은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라고요. 여기저기 웅성거리며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코끝에 느껴지는 소독약 냄새를 맡고 나서 병원인 줄 알겠더라고요. 겨우 몸을 일으켜 보려는데 어머 형타가 정신 드니? 이게 무슨 일이니? 아프면 식당으로 전화 주라니까 혼자서 참고 있었어? 열이 엄청났어. 조금만 늦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더라. 좀 어떠니? 아이고 너무 놀랐잖아. 라며 성화를 부리시는 사장님의 놀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상태를 보시고 건강관리를 잘해야겠어요. 영양 상태가 엉망이에요. 이러다 결핵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이렇게 내버려뒀어요. 어머니 드시죠? 아들 잘 챙겨주세요. 성장기 학생이라 더 잘 먹어야 해요. 라며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사장님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집 안까지 들어오신 적은 없었는데 그때는 함께 들어오셨죠. 저를 눕히시고는 여기저기 둘러보시더니 형타가 도저히 안 되겠어. 너가 해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지켜봤는데 이대로는 안 돼. 너 공부도 해야 하고 아직 혼자서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 봐라. 이러고 어떻게 더 지내니? 너 몸 추스르는 대로 우리 집으로 가자. 이제부터 내가 너 보호자를 해야겠다. 라고 하시더니 부엌으로 가 죽을 끓여오셨습니다. 겨우 죽 몇 숟가락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먹먹하니 눈물만 나더군요. 아직 부모님의 채취와 손길이 남아있는 그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사장님은 눈치를 채셨는지 알지. 여기 떠나면 엄마 아빠랑 아예 끊어지는 것 같고 그럴 테지. 하지만 형탁이가 잘 지내는 게 부모님이 바라시는 거 아닐까? 너희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니? 너 이러고 있는 거 알면 그 속이 아니실 거다. 너를 얼마나 아끼셨는데 라면서 제 손을 잡고 달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렇게 사장님과 얼싸안고 울고 나니 마음속에 맺힌 게 좀 풀리더라고요. 엄마가 해놓던 집과는 다르게 엉망진창인 집안의 풍경도 눈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며칠 뒤 사장님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제 짐을 싸 사장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장님께서 너 챙겨야 하는 짐만 챙겨. 나머지는 내가 사람 불러서 다 알아서 할게. 라고 하시기에 몇 장 안 되는 부모님의 사진과 제가 제일 좋아하던 부모님의 옷 한 가지씩과 제 옷가지와 공부할 책들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손길이 싫지 않았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사장님의 집은 그때 당시만 해도 꽤나 높은 5층 건물이었습니다. 넓은 크기는 아니었지만 층수가 높다 보니 한 층에 하나씩 가게가 있더라고요. 지하부터 시작되는 건물이라 이런저런 상점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중 4층부터 5층까지가 사장님 가족이 지내시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4층에 방 2개, 5층에 방 3개가 있는 복층 구조였습니다. 옥탑도 세를 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운영하시는 식당도 직접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시고 장사를 하신다고 하시며 나 부자야. 그러니까 부담 없이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말해도 돼. 알았지? 눈치 보지 말고 다 얘기하기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안내해 주신 방은 5층의 가장 안쪽 방이었는데 4층의 안방과는 멀더라고요. 내가 내 방 앞쪽으로 방을 내줄까 하다가 괜히 불편할까봐 이 방으로 했어. 내가 형이랑 누나가 있다고 했지? 이 계단 앞으로 마주보는 방들이 걔들 방이야. 내가 당부했으니까 잘 지내봐. 애들이 마음 씀씀이가 넓지는 못해.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이 돼서야 나타난 형과 누나는 사장님의 눈빛과 상당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짜증과 경멸이 가득 담긴 눈이었죠. 괜히 기가 죽어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더니 누나가 너 공부 좀 한다며? 의사 될 거니? 아니면 판검사? 그런 것도 아닌데 남의 집에 빌붙겠다고 따라 나선 거니? 거지같이? 라며 매섭고 날이 선 목소리로 저에게 쏘아붙이더라고요.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미나야, 그게 무슨 말이야? 형탁이가 왜 거지야? 엄마가 미리 말했잖아. 형탁이 사정이 그래서 엄마가 보살필 거라고. 이제 너의 동생이라니까? 라며 누나를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러자 형이 피식거리면서 엄마 힘들게 산 거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누나랑 내가 공부를 안 되니까 남의 자식이라도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야? 야, 너 이용당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꿈이 자식 대학 보내는 건데 우리가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괜히 선심 쓰는 척 고아 데리고 와서 장난하는 거라니까. 너 성적 떨어지면 바로 다시 버릴걸? 나도 전에 쫓겨났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처음으로 같이 먹는 식사 시간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 내가 공부 잘하고 착한 형탁이 탐나서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너희 앞으로 형탁이한테 함부로 하지 마. 알았어? 라고 하시더니 형탁아 먹어. 괜찮아. 낯설어서 그래. 이제 여기가 너의 집이야. 라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거기서 울기까지 하면 누나와 형이 저를 더 얕잡아 볼 것 같아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정신없는 저녁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날부터 저를 데리고 어디든 다니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정을 붙이도록 하고 싶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덕분에 부모님이 일하시던 식당과 식자재를 가져오는 농장도 가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곳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을지 알게 되니 또 그립더라고요. 제게 사장님께서는 박 씨랑 형인이 이모를 내가 많이 믿고 맡겼어. 어찌나 성실한지 뭐든 부탁하는 대로 척척 해내더라. 애들 아버지 먼저 보내드리고 여자 혼자 장사하면서 험한 일도 많이 당하고 험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 너희 부모님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 잘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직접 가야 하는 일들도 둘이 가게 하고 그만큼 더 챙겨주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더 표현했지. 몇 년 더 그렇게 하다가 분점도 하나 내주려고 했는데 그런 사고로 보내고 나니 내가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 형타가 그러니까 나에게 기회를 좀 줘. 너 잘 키워서 내가 너의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제대로 갚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양엄마 양아들 하면서 같이 잘 살자. 라며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부모님이 그리워 눈물이 나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방학이 지나고 조금씩 안정을 찾으면서 저는 중3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사장님 집이 멀지 않아 전학을 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사장님 집에서의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보다 물질적으로는 좋아졌죠. 가방이며 신발, 옷들이 다 메이커로 변하기도 했지요. 소위 잘 산다는 아이들처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변화에 친구들도 놀라 하더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오히려 신수가 훤해졌으니 친구들이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좋지만 않았습니다. 제 물건이 늘어갈 때마다 집에서 큰 소리가 한 번씩 났거든요. 엄마, 생판 남인데
쟤는 저렇게 해주면서 정작 나한테는 왜 안 해줘? 내가 원하는 게 있다고 몇 번이나 말해. 진짜 이럴 거면 미리 재산을 나눠줘. 라며 누나가 소리를 치거나 형은 저에게 와서 야, 이거 너 필요하냐? 라며 가지고 갔습니다. 사장님이 나중에라도 알게 되시면 화를 내시면서 빼서 다시 주시곤 했지만 형은 그 화풀이를 저에게 하며 거지 새끼가 누가 주인인 줄도 모르고 설치고 있어. 라며 이를 갈며 저를 향해 분노를 표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기분에 속도 많이 상했습니다. 누나가 고3이었고 형이 고2였는데 유치하게 구는 모습이 싫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장님이 제가 마음 상하지는 않을까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걸 알았기에 쉽게 화를 내거나 돌아가겠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시철이 다가오고 원서를 쓰기 위해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더군요. 보호자인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 학교에 오시라고 하면서도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 겨우겨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누나나 형이 들으면 또 한바탕 난리가 날 것 같아 눈치를 보느라 신경을 쓰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은 좋아하시면서 그렇구나. 우리 형탁이 입시 원서철이구나. 우리 형탁이야 공부 잘하니까 가고 싶은 데 가면 되겠지. 어디 갈지 정했니?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얼굴이 소녀의 얼굴 같아 보여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께서 학교에 와 상담을 하시기로 한 날, 교실에 있는데 반장이 오더니 야, 박형탁, 너희 어머니가 빵 가져오셨다고 교무실에 와서 빵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라는 말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더라고요. 반장과 함께 교무실을 향해 걷는데 그때 사고가 부모님 모두 났다고 안 했어? 어머니는 무사하셨구나. 다행이다. 라고 하는 반장의 말에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반장이 오해하는 대로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무실에 도착해 보니 사장님께서는 담임 선생님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군요. 그러다 저를 보신 사장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으시지도 않았고 식당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건지 주름진 얼굴인데도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이 빛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런 사장님을 향해 저도 모르게 손을 흔들며 아는 체를 하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빵 가져가서 아이들 잘 나눠주고 어머니 교문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와 라고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교실에 빵을 가져다 놓고 사장님을 교무실 밖에서 기다렸다가 교문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조심해서 가세요. 이따가 저녁 때 어머니 가게에 설렁탕 먹고 싶은데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던 어머니는 저를 와낙 안으시더니 고마워 형타가 고마워 라며 한참을 그대로 계셨습니다. 조금 흐느끼시는 것도 같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일렁이고 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제가 말한 대로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곁들이는 겉절이가 유난히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형과 누나는 그런 어머니를 불만 어리게 봤고요. 역시 공부 잘하는 애 볼 땐 눈빛이 다르네. 자식보다 생판 남이 더 좋아? 라는 누나의 말에 왜 생판 남이야? 형탁이는 이제 내 아들인데 내가 안 낳았어도 우리 형탁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 그게 한이라 내 자식이라도 대학 나으라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 다 하게 해줬더니 엉뚱하게 돈만 쓰고 다닐 줄 알더라. 그런데 우리 형탁이는 서울대도 갈 수 있다더라. 이대로만 잘 자라면 서울대도 간대. 아주 내가 안 예뻐할 수가 없잖니? 라며 저에게 설렁탕 국물을 더 덜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치면서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다정한 적이 있었어? 맨날 돈 버느라 바쁘다며. 사랑을 준 적이 있냐고. 돈도 뭐 제대로 준 적이나 있어? 나는 나대로 컸을 뿐이야.
건물 산다, 땅 산다, 가게 짓는다 하면서 쪼들리게 산 건 생각도 안 하나 보지. 엄한 놈한테 다 퍼주게 생겼어. 라더니 이러다 버리더군요. 그러자 형도 일어나며 엄마, 어차피 우리 다 물려줄 재산 괜히 아무데나 뿌리면서 낭비하지 마. 우리도 고생 많이 했어. 우리가 그만큼 안 참았으면 엄마 지금 돈도 없어. 라더니 방으로 가 문을 쾅 닫더라고요. 괜히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거두어 주시고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했는데 누나와 형은 아무래도 오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누나랑 형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그게 왜 형 탓이 너 때문이니? 내가 부족한 엄마라서 그러지. 쟤들 말대로 쟤들도 고생 많이 했어. 그건 맞아. 내 딴엔 밥 안 굶기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나 보더라. 그렇다 한들 다 큰 놈들이 저러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 지 엄마가 못 배워 자식 대학 보내는 게 꿈이라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니 괜히 너 공부 잘한다 하니 샘을 내고 저러는 게 정상은 아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바닥이 너무 거칠고 단단해 마치 장갑을 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돌아가신 엄마보다 나이가 많으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셨는데 아무리 봐도 그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거든요. 그만큼 고생을 하신 거겠죠. 그런 어머니의 시간들을 몰라주는 누나와 형이 야속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누나와 형에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라 제가 어머니께 최선을 다해 잘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들 대신이 아니라 제게 베푸신 은혜만큼 그대로 갚아드리자고 다짐했죠.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돌아가신 부모님께도 당당할 것 같아서요. 분명 어머니께서 좋은 분이라는 걸 부모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께 효도를 한다 해도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받은 용돈을 모아 선물도 해드렸습니다. 선물이라고 해봐야 화장품 가게에서 산 스킨, 로션이나 립스틱 같은 것들이거나 시장 입구 쪽에 있는 점퍼에서 산 옷들이긴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머니를 위해 선물을 살 때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너무 고맙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좋아하셨습니다. 내가 딸, 아들을 20년 가까이 키워도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 고맙다. 우리 형탁이가 최고다. 라고 하셨죠. 물론 누나와 형이 있는 곳에서 드리진 않았습니다. 괜히 그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걱정도 되었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누나와 형이 다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속상한 게 싫었습니다. 어머니는 늦게 시집을 가셨답니다. 너무 가난한 집이라 감히 시집갈 생각도 못하고 살다가 친척분이 사별한 제 취자리에 선을 놓아주셔서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다가 먼저 간 전처를 잊지 못하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사느라 허리 한 번을 제대로 못 펴고 두 아이를 길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분이 돌아가셨대요. 정말 귀신이 곡할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시고 주무시듯 돌아가셨답니다. 갑자기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당장에 두 아이들과 먹고 살 길이 까마득하시더래요. 그래서 시집와서 배운 곰탕과 설렁탕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셨답니다. 남편분이 몸이 약하다며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음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끓이셨는데 어머니는 한 번도 제대로 한 그릇을 못 드셔보셨대요. 시어머니의 등살에 감히 드실 생각도 못 하셨던 거죠. 시장 한켠에 가마솥을 걸고 곰탕과 설렁탕을 끓여 한 국자씩 파셨답니다. 사람들이 그릇을 가져오면 거기에 담아 주셨던 거죠. 그러다 돈이 모여 작은 가게를 열었고 그 가게가 잘 되니 조금씩 넓은 가게를 여신 거죠. 그렇게 조금씩 넓히면서 건물도 사시고
땅도 사서 가게도 지으신 거고요. 어머니 아들이라고 하면 회장님 아들이네 할 정도로 어머니는 그 지역 큰손이셨습니다. 그만큼 인신도 좋아 사람들이 칭찬도 많이 하셨죠. 하지만 누나와 형은 그런 어머니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모은 돈에만 관심이 있었죠. 어머니와 하는 모든 대화가 돈에서 시작해 돈으로 끝났으니까요. 대학에 가지 않은 누나와 형은 그저 놀고 먹으면서 돈만 쓰고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바쁜 가게 일을 도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데리고 온 그 시기를 뺀 나머지의 시간에 본 어머니는 항상 바쁘셨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려면 저녁 식탁이나 가게에 가야 했죠. 가족은 같이 밥을 먹어야 한다며 저녁 시간엔 꼭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셨거든요. 그 나머지 시간은 계속 가게에서 장사를 하셨고요. 24시간 장사를 하는 가게이다 보니 일하시는 분들께 맡긴다고 해도 어머니가 직접 하셔야 할 일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바쁘셨던 것이더라고요. 그때는 사고 치고 다니는 누나 형 따라다니느라 정신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걸핏하면 학교도 빼먹고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느라 잡으러 다니셨대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평생의 한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누나와 형이 뭐라고 하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방학을 하면 가끔 어머니를 도와 가게 정리도 하고 주문도 받기도 했습니다. 저녁 드시러 들어오시는 어머니 손에는 항상 반찬들이 잔뜩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마중을 나가 짐을 들고 어머니와 손을 잡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에는 설거지도 제가 하곤 했는데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며 우리 막내 아들 아까워서 나중에 장가 어떻게 보내지? 진짜 너는 엄마한테 선물이다. 너무 고마워.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곤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잠깐이라도 웃으실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을 누나와 형은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거지 새끼가 그렇게라도 아부하고 살아야지 별 수 있나? 열심히 맞춰라. 그래봐야 재산은 친자식 될 거야. 건방진 놈이 어딜 넘보고 있어. 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몇 번은 그냥 듣고 흘렸지만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어 어머니 재산에 아무 관심 없어. 그저 어머니가 고생하시고 감사하니까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을 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드릴 뿐이고 누나랑 형은 그런 어머니가 안쓰럽지도 않아? 라고 대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눈이 번쩍하더니 별이 보이더군요. 야, 동정받는 놈은 그냥 동정이나 받아. 주제넘게 설교하지 말고. 꼴에 공부 좀 한다고 잘난 척하기는. 야, 웃기지 말고 학비 내준다 할 때 공부나 하고 대학 가는 대로 나가. 더 뭉개고 있을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진짜 소름 끼친다. 어디다 대고 어머니래? 진짜 웃기고 있네. 야, 빨리 대학 가고 꺼져. 라고 하더군요. 얼얼한 뺨을 붙들고 더 따지고 싶었지만 그래봐야 저만 손해이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한다 해도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오히려 더 저를 괴롭힐 테니까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더 속상해하실 것 같아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는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물론 바라던 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감격하시더라고요. 군대를 다녀와서 휴학하는 동안에도 저는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막내 아들이라고 자랑하시며 기뻐하셨죠. 누나와 형은 20대 중반까지 팽팽히 놀다가 본인들도 노는 게 지쳤는지 가게를 열겠다며 어머니께 돈을 받아가거나 어머니 건물을 비워달라며 졸랐습니다. 이미 올해 장사를 잘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내보내실 수 없던 어머니는 거절하셨지만 돈을 내어주시면서 누나와 형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컸지만 그렇게라도 사람 노릇하길 바라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저 제가 더 잘하자는 생각으로 어머니와 지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소개를 받아 결혼을 하면서 어머니와 한 집에 지내지 않으면서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어머니를 도우러 가게 가곤 했습니다. 24시 식당이라도 저녁 시간이 끝나면 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어머니도 그 시간을 제일 피곤해 하셨기에 제가 가서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미리 가정사에 대해 말을 해서 그런지 이해를 잘 해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저보다 더 어머니를 챙겨주는 마음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누나와 형은 그런 저의 부부를 마치 돈이라도 뜯어가려는 파렴치한으로 몰며 마주칠 때마다 싫은 소리를 했지만 아내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돌봐주신 분인데 당연히 내가 잘해야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괜찮아요. 하면서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자식도 아닌데 결혼할 때 어느 자식 부럽지 않게 집이며 예모를 해주신 어머니를 보고 놀라기도 했고 그 마음이 헤아려지더랍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저를 안타까운 마음에 데리고 와 키우신 게 아닌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도 혹시나 부담이 될까봐 오히려 살피시는 모습에 잘 해드리고 싶더랍니다. 그런 아내가 그저 고마웠죠. 욕심만 낼 수도 있는데 어머니와 저와의 사이를 이해해주는 모습에 나날이 더 반하고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아들, 딸, 아들을 낳아 기르면서 항상 긍정적인 모습으로 저에게 용기를 주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거든요. 저희 부부와 어머니는 그래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 덕분에요. 그러다 5년 전쯤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연세가 있어 가게를 인수인계를 하시면서 권리금도 많이 받고 접으시고는 집에서 쉬시는 중이셨습니다. 저희 부부와 아이들이 자주 찾아뵙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것만큼은 못 돌봐드렸나 봅니다. 출근하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아내에게 가보라고 했는데 화장실에 쓰러져 계시더래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신 어머니는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바로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누나와 형에게도 알렸죠. 하지만 마치 남의 문병을 하듯 와서 보고는 우리까지 간병 안 해도 되지? 당연히 너가 해야지. 엄마가 너를 어떻게 거둬줬는데 은혜 갚아? 라고 하고 가더니 병원에는 나타나지도 않더군요.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어차피 제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휴직을 신청하고 어머니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차마 그런 일까지 하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다행히 이사님께서 저에게 2달 정도는 빼주실 수 있다고 하셔서 그 기간만큼은 제가 직접 어머니를 간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꼭 낫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병원에서는 일단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섣부르게 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화학적 요법을 시도해보고 종양의 크기가 변화하는 것을 관찰한 후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퇴원하시고 통원 치료하시는 게 환자도 좀 더 편하시고 좋을 것 같으니 일단 댁으로 모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 귀에는 가망이 없으니 가서 기다리라는 말 같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누워 계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상황을 듣더니 그럼 우리가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서 같이 어머니 병간호를 해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 댁으로 모셔야죠. 라며 이사 준비를 해주더라고요. 어머니 퇴원 날짜에 맞춰 청소까지 싹 해놓더라고요. 저희가 살던 집은 새를 놓으려고 한다면서 그 돈으로 어머니 병간호 해요. 괜히 또 오해받고 그러고 싶지 않아. 어머니께 그 정도는 당신 할 수 있잖아요. 라며 또 한 번 저를 감동시켜 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편찮으시니 자신들이 힘이 되어 드린다며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방에 들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전처럼 크게 웃지는 못하셨지만 산소 호흡기를 꼽으시고도 아이들과 저, 아내와 눈 맞추시며 웃으시려 애를 쓰셨습니다. 누나와 형에게도 그런 내용을 문자로 전달을 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라고도 말했죠. 하지만 그 말이 누나와 형에게는 재산을 챙기라는 말로 이해가 됐나 봅니다. 누나는 굳이 전화를 해서는 야, 너 괜히 우리 몰래 빼돌리고 그러지 마라. 알지? 모든 재산은 친자식한테 가는 거야. 너는 그렇게 은혜나 갚고 조용히 나가. 노인네가 어차피 이렇게 될 걸 미리 나눠놓으라니까 번거롭게 한다. 효민이랑 조만간 유사 작성하러 갈 테니까 엄마한테 준비하라고 해. 라며 끊더군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우선이라 저는 병간호에 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누나와 형이 찾아왔습니다. 유산을 어떻게 달라는 말만 하더군요. 어머니는 너희 거는 없어. 너희한테는 그동안 준 걸로 내가 해줄 건 다 해줬다. 이제는 나 찾아오지 마. 장례식도 내키지 않거든 오지 말아라. 라며 숨을 거칠게 내쉬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에게 누나와 형은 화만 내다가 갔습니다. 그러더니 2시간쯤 지났을까. 어머니의 상태가 위급해졌습니다. 얼른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셨죠.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어머니는 도통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직 기간이 끝나가 회사를 다시 나가게 됐는데도 어머니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면회를 할 때마다 어머니께 이야기를 하는데도 답이 없었죠. 그러다 다급하게 어머니 의식이 돌아오셨다는 전화가 병원에서 걸려왔습니다. 서둘러 병원에 가보니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형탁이 왔어요. 어머니. 라며 우는 저를 보시고는 가까이 더 오라고 손짓을 하시기에 어머니 얼굴 가까이에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내 방 서랍 제일 윗칸에 명함 변호사야 찾아가 알았지? 고맙다 라고 하시고는 어머니의 숨은 더 이상 쉬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삐 하고 울리는 알림음에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바삐 움직이며 조치를 취해 주셨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사망 선고를 들으며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지켜주시던 어머니의 그 미소가 자꾸 떠올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장례는 어머니가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곰탕을 끓여 손님들께 내드렸습니다. 누나와 형은 손님 접대는커녕 술만 퍼마시고 난동 부리듯 큰 소리만 내다가 어머니 화장장 앞에서는 종이를 내밀며 이거 보이지? 너는 모든 재산에 권리가 없어. 노인네가 아무리 그래도 친자식 챙기지 너 챙기겠냐? 여기 도장까지 딱 찍혀 있잖아. 장례 끝나면 집에 있는 거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나와. 그래야 우리가 가서 정리를 할 것 아니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니 장례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 제발 이런 순간만이라도 사람답게 굴자. 어머니가 얼마나 고단하게 사셨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가셨는지 그런 건 안중에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 제발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지 마. 라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저를 비웃으며 누가 보면 진짜 모자 사이인 줄 알겠다. 야, 쇼하지 마. 그런다고 너한테 떨어지는 거 없어. 소송하려면 해봐. 라더니 화장장을 나서더군요. 어머니를 납골당에 모시고 납골당 위치를 문자로 보내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 참고 참았습니다. 나중에라도 깨닫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생각이 나 어머니의 침대 머리맡에 놓인 서랍을 열었더니 명함이 보이더군요. 변호사 사무실 명함이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어머님의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군요. 내용을 보러 만난 변호사님은 모든 재산을 막내 아드님께 남기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유언장 이외에 다른 유언장은 없다는 내용이고요. 라며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형과 누나가 유언장이 있던데요. 어머니 도장까지 찍혔다고 했어요. 라고 말씀드리니 제가 더 알아봐야겠지만 아마도 그 유언장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얼마 뒤에 입원하셨다면서 연락을 주셨거든요. 제대로 처리 부탁하신다면서요.
사문서 위조는 형사건이라 처벌이 큰데. 제가 다른 자녀분들에게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 문서는 역시나 가짜더라고요. 그래서 소송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위조는 상속 결격 사유에 속해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났죠. 저에게 내밀며 휘둘렀던 그 가짜 유언장이 아닌 제가 받은 어머니의 유언장에는, 이 유언장이 아닌 유언장은 그 어떤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변호사님과 함께 작성한 것이라는 공증 내용까지 있었기에 그 효력이 인정되어 어머니가 남기신 모든 재산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얼마 뒤에도 누나와 형이 찾아와 난동을 부리며 내 돈 내놔. 정신없는 노인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돈 다 내놔. 너가 뭔데 내 돈을 챙겨. 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긴 말 하고 싶지 않아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접근 금지 신청도 했고요. 몇 번 더 찾아오긴 했지만 올 때마다 경찰에 잡혀가더니 오지 않더군요. 어머니 집은 정리해 세를 주고 어머니 물건 중 제가 제일 좋아하던 옷 하나를 챙겨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야 누나와 형이랑 마주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러다 얼마 전에는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던 자리가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게는 넘겼지만 땅은 여전히 어머니의 재산이었는데 크게 올라 여윳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돈 중 1억은 어머니가 다니고 싶으셨다던 여대에 기부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요. 그랬더니 명예 졸업장을 주셔서 어머니 납골 땅에 사진을 찍어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대학 졸업생이세요? 라고 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혼이 났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란 거 알면서도 또 바라게 되더라고요. 부모님과 어머니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주시길 말이죠. 그리고 제발 누나와 형이 정신 차리고 어머니께 사죄하길 바랍니다. 본인들도 부모가 되었는데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하니 답답할 노릇이죠. 돈만이 다가 아닌데 말이죠.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신 것뿐인데 왜 모를까요? 여러분은 돈보다 더 귀중한 가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맡아둔 어머니의 돈을 진심으로 뉘우친 누나와 형에게 나누는 날이 오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